처음으로 8시간 노동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한 게 컸다. 지역을 잘못 잡았다. 경쟁력 자체가 없다. 참 말도 안 되는 자기 가족도 설득을 못하는 사람한테 생각은 좋았지만 어설펐다. 내가 사장이 되면 이런 회사를 만들고 네. 싶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강경영, 경영고수 열전 함께 해주실 박사님들 모시겠습니다. 해명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명 박사 인사드립니다. 천풍거사님 모셨습니다. 네, 다시 찾아왔습니다. 천풍건사 인사드립니다. 다음 열풍지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풍지사 인사드립니다. 네, 자,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경영교수 열전은 현대 경영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 근현대 인물 50인을 선정해서 그들의 일대기와 논란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협동조합 정신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로버트 오원, 네, 오원 아닙니다. 오원, 네, 오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로버트 오원의 일대기 그리고 현대 경영계에 미친 영향과 논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버트 오원의 일대기 1771년 5월 웨일즈, 영국 웨일즈 출생입니다. 13살 때 견습 제단사를 시작으로 해서 섬유 산업에 발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10대 벌써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독서광이었고요. 90년대 초반에 맨체스터로 이주해서 섬유 제조업 경력을 쌓으면서 9년도에는 스코틀랜드 뉴 라나크의 방적 공장 그 지분을 매입하면서 관리자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1800년에 이 라나크 방적 공장을 아예 인수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 공장에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그 작업장을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 계획을 시행한 것이 효과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됩니다. 처음으로 8시간 노동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서는 장시간 노동, 그리고 아동들 노동 착취 이런 것도 되게 심했죠. 그런데 불구하고 로버트 오원은 8시간 일하고 뭐 이런 패턴에서 하루에 24시간을 8시간씩 3등분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도입을 해요. 실제 자기 공장에다가. 그리고 근로자 복지를 굉장히 개선을 합니다. 그 근로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도입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도 그 공장의 생산성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1813년에 사회의 새로운 관점을 출판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인간 성격 형성 또 사회적 계획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제시를 합니다. 성품, 성격 이런 게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1817년도에는 모든 종교는 거짓이다 하면서 동시에 이제 사회주의를 지지하면서 협동조합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1825년에서 27년 요 사이에 미국에서 굉장히 꿈꾸는 이상적인 어떤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요. 근데 실패합니다. 협동을 통한 자급자족 경제를 꿈꿨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또 내부 갈등으로 실패를 하게 되고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1832년에는 전국 공정노동화폐거래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 화폐를 거래했다기보다는 대한화폐죠, 대한화폐. 여기 exchange라는 거 돼 있죠. National Equitable Labor Exchange라고 돼 있는데 이 exchange가 이런 어떤 물물 교환을 의미하는 것도 되고 이 일종의 타임 달러 개념이죠. 노동시간만큼의 어떤 대한화폐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첫 대한화폐를 발행한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런던을 거점으로 협동조합 운동 또 사회개혁 활동을 지속을 하면서 공장 노동자의 임금 개선 또 아동 노동법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에 지지를 했고요. 1834년에는 대궁 통합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지만은 실패합니다. 1854년에는 이제 영적주의로 개종을 해요. 그 전까지는 모든 종교는 다 불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말년에 뭔가 좀 영감을 얻어가지고 영적주의로 개종을 합니다.
1857년에 이제 자서전 출판하고요. 58년도에 고향인 웨일즈 뉴타운에서 사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애를 소개해드렸고요. 현대 경영계에 미친 5가지 영향, 3가지 논란. 첫 번째 영향은 그 근로자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영국에서는 근로자 복지라는 걸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근로자 복지를 잘 개선하는 게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제 자기가 라나크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증명을 했죠. 복리후송 프로그램, 또 직원 그 인플로이 어시스턴트 프로그램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8시간 노동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첫 출발점이 로버트 오원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동시간을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측면에 이제 있어서 현대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근로자의 교육, 또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까지도 관심을 두고 성인 평생 학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요. 이런 현대 경영에서 구성원들의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로버트 오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 중요하다라고 많이 강조했는데 이게 현대 경영에서도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협동조합, 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협동조합 그 기관인가요? 거기에서 우리나라에도 협동조합 기본법을 마련해 달라라고 요청해서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마지막 연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가 되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도 협동조합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 전에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많은 협동조합이 생기는 데는 로버트 오원의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버트 오원 그 시대 때 이미 협동조합이 한 200여 개가 있었대요. 200여 개가 있었지만은 그 제대로 된 협동조합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핵심 가치라든지 조합원에 대한 교육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원이 많은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회사의 오너, 경영진과 직원의 주종 관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비춰졌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인, 종 이런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서로의 협력, 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로버트 오원의 이런 사상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논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그 뉴하모니 공동체, 미국에서 만들었던 이 공동체가 실패를 합니다. 경제적 실패와 내부 갈등을 통해서 실패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들이 왜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됐나,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명 박사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미국까지 가서 뉴하몬이라는 공동체를 만들 때는 본인의 과거에서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공동체를 아마 실현하고 싶었던 게 컸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 유지되고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기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는 자기가 자본금을 투입해서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실질적인 경제적으로 유발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도 자신의 뜻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농업을 중심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 자체가 인디애나 자체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비옥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고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일단 경제적으로 실패한 게 컸다. 그리고 지역을 잘못 잡았다. 아마 다른 지역에서 농사가 잘 됐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위치 선정을 잘못했다. 농사 잘 안 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말리고 경제적으로 말리니까 내부 갈등은 심화가 되고 그래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는 열풍지사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레너크와 뉴하모니를 비교를 하면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뉴레너크 같은 경우는 로버트 오원이 운영을 했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분을 갖는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을 위해서 투자 대비해서 이익이 5배나 나는 그런 경영을 했고, 뉴하모니는 정반대적으로 롭더운이 혼자 자금을 가지고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동기부여에서 큰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 뉴레르크도 노동시간이라든가 복지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 뉴하모니에 오면서 똑같은 일의 시간에 따라서 분배하는데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그런 부분이 저는 뉴하모니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공동분배에서 오는 그 동기부여 이런 부분이 큰 실패의 원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을 주로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천풍 거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 로버트 오원이 왜 미국으로 왔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협동과 평등 이런 가치를, 핵심 가치를 이제 표방하고 이 공동체를 운영했는데,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협동하면서 평등하게 분배를 받는다. 얼마나 이상적인 목표예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상이죠. 사실. 왜 공산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이렇게 됐겠습니까? 공동분배라는 것은 처음부터 실패 갖고 시작한 거다.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국 인디애나 이제 왜 농업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방적 공장은 저는 컨설팅을 많이 해봤는데, 방적 공장은 좀 협동적이지 못해요. 굉장히 그 작업 환경이 좀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협동과 공동이라는 이 이상을 펴기에 좀 적합한 환경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농업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등한, 그리고 업무를 나누기도 좋고 이런 상태라서 아마 농업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토지가 좀 비옥하지 못한 이유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농업을 선택한 것은 로버트 원이 나름대로 많은 좀 고심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목표 자체가, 협동과 평등이라는 목표 자체가 너무 이상적인 목표를 좀 추구했다. 거기서 아마 출발부터 좀 실패를 안고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었고, 그리고 농업을 선택한 것부터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굉장히 이상적으로 접근했지만 결국 공동분배, 공동작업, 공동분배의 그런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먹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급자족을 좀 추구를 했지 않습니까? 자급자족이라고 하면 이제 뭐 그 어느 정도 이상 모여야 어떤 에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서 자급자족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외부 생태계와의 연결과 어떤 교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요. 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미국 사회적으로 볼 때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데 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 상권과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산성에 대한 부분이 낮다 보니까 결국 단가가 높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역 경제에서는 같은 제품을 내놨을 때 오히려 가격 경제에서 밀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판매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은 양의 생산량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제적 지방이 더 와야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 좀 놓고 보면 실은 이걸 미국에다 차렸단 말이에요. 어떤 행위나 어떤 단체라는 거는 지역적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미국 사회에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원도 못 받다 보니까 거기다 작업자격도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경제적 기반이 와야 되다 보니까 뭐 모든 것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실질적으로 가성비도 안 받고 값은 비싸고 그러니까 경쟁력 자체가 없다. 그런 게 이제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자, 여기에 대해서 열풍지사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가격 책정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외부에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지금 공동체 안에서는 임의로 가격 체계가 이제 정해지다 보니까 그 구성원들조차도 그 가격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는, 즉 자기가 일한 만큼의 어떤 티켓을 가지고 농산물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비싸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 가격 체계도 수용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이 구성원들 자체가 그런 어떤 이상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한테 그걸 수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안팎의 요인으로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 경제가 1850년대가 좀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게 1861년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1857년도에 이제 경제 공황이 발생했거든요. 이 시점이, 진입한 시점이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혼란한 시점에 이 로버트 오웬이 미국을 갔다 이거죠. 그래서 자급자족이라는 참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운 것 자체가 주변 환경에 대한 너무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 사람이. 자급자족할 상태가 아니죠. 미국이 공황 상태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자급자족을 하겠다는 건지, 그런 처음부터 경제관념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경제관념이 부족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정도로 첫 번째 논란에 대해서 유학문의 공동체가 왜 실패했는가 얘기 나눠봤고요. 1830년대에 대국민 통합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는데 빠르게 붕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왜 이 노동조합 운동이 실패했는지, 문제가 뭔지 없습니까? 넘어갑니까? 아니, 이야기해죠. 노동조합이라는 게 사실 뭐 좋은 뜻을 갖고 있긴 하죠. 한데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겠다는 큰 이상이 있었는데, 방적과 방직 이 두 가지는 좀 다르거든요. 방적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을 뽑는 거고, 방직은 우리가 직무를, 뽑은 실을 가지고 이제 짜는 거죠. 그렇죠. 직무를 짜는 건데 두 군데 다 공장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이 사람이 좀 느끼지 않았나. 그런데 결국은 아까 이 사람의 좀 신분상의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노동조합을 주도했지만 결국은 본인은 자본가란 말이에요. 네. 자본가가 노동조합을 주도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본가이면서 노동조합 운동을 주도했다. 이게 저 사람은 그냥 머리로만 노동조합을 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는 자본가이면서 자기 이상을 그냥 말로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로버트 오웬에 대한 어떤 신뢰성의 문제가 급격하게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직화가 안 된 이유는 그 노동조합 운동을 주도하는 로버트 오웬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좀 압박이 들어오니까 분열이 발생했다. 본인은 너무 이상주의자라는 게 여러 가지 좀 관점에서 계속 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너무 이상주의자였다. 예, 반론 있으신 분.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뉴레너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것도, 영국에서 그걸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데 자본가들이 르네너크에서는 견학도 오고 좋아했지만 그걸 자기 공장에 적용하기 싫어한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가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 지역적으로 하는데 전국적으로 노동조합을 해서 노동운동을 한다, 이런 데는 지지를 받지를 못한 거죠. 미국 사례처럼 경제적인 걸로 접근했을 때 이 네. 조합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정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인 조합원들의 재정적인 기여도가 너무 낮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조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았고, 그 안에서는 어떤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노동조합 내에서도 파벌이 너무 많이 형성이 되고 그들 간의 의견이 하나로 취합되지 않다 보니까 그 자체의 한멸을 느낀 조합원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또 조합원 수가 줄다 보니까 그게 또 재정적인 압박으로 오게 되고, 영국 정부 내에서도 그렇게 곱게 본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조합원들도 계속 떠나는 상태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실질적인 의견 충돌을 더 가시화시켜서 와야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요 시기에 그 정부나 자본가들 노동조합 운동이라는 게 적대적인 어떤 그런 기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여기에 뿌락지도 심지 않았을까. 저기 여기 노동자들 중에서 조합 운동에 해방을 놓을 뿌락지, 뭐 엑스맨 이런 사람들을 대거 투입을 해서
분열을 일으켰던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재정적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뭐 해명 박사님 이야기하셨듯이 뭔가 좀 자기 돈을 투자하려고 해도 본인도 돈이 네. 쪼달리다 보니까 투자를 할 여유도 없고, 뭐 외부에서 볼 때도 야, 본인도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이런 조직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지금 결국은 개인에 대한 신뢰가 그래서 또 더 무너진 거 아닌가, 그런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자기 돈도 떨어지고 미국에서 그 실패하면서 돈이 거의 거덜났죠.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자, 그다음에 오원이 그 유럽 사회주의 운동의 한 축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 사람의 사회주의적 이념이 굉장히 유토피아적이다. 심지어 마르크스나 엥겔스도 강력하게 야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될 것 같아 라면서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오웬이 갖고 있던 이제 생각이 어떤 협동조합을 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마르크스 엥겔스 쪽에서는 오원이 자본가에 속해 있으면서 노동자를 갖다가 생활조건, 근무조건을 일부분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았는데 류네너크를 갖다가 좀 점진적으로 확산을 시켰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산업혁명의 뭐 열악한 환경 조건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헤쳐나가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는데 왜 뉴하모니 같은 공동체, 즉 유토피아적 같은 이념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갖습니다. 네. 본인이 이상을 이제 먼저 설명을 하면 가족들이 제일 먼저 뭐 지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되는데 로버트 오웬은 가족 관계가 되게 안 좋았죠. 그다음에 굉장히 자식들은 아버지의 사상에 적극적으로 반대 또 의견을 냈고, 이런 걸 보면 자기 가족도 설득을 못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말을 신뢰하겠냐, 뭐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죠. 들어서 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는 당연한 거고,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교적인 이 신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무신론을 이제 주장하면서 종교를 무시하면서 자기 이상을 이제 주장했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의 이상을 주장하기에는 본인 생각의 그 타당성과 신뢰성이 많이 좀 부족했다. 생각은 좋았지만 상당히 좀 어설펐다. 네. 자기 예. 가족도 설득시키고 주변도 아하. 설득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신뢰성을 쌓아갔으면 그런 실패를 하지 않았을 건데 너무 이상적인 관점에서 자기 주장을 펴다 보니까 실패를 안고 모든 운동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주변에 멘토가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겠나. 주변에 아하. 충고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게 좀 저는 아쉬운 편입니다. 아직도 설득 못하면서 누구를 설득하냐.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오웬의 네. 사회주의 한계점에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한다고 하면 사회주의 모토를 만든 것은 분명히 기여를 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한계점들을 다른 학자들이 지적한 부분들도 뭐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사람을 그러니까 선하게 본 거고, 그리고 단순화시켜서 본 거죠. 인간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행동들을 하는 거고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 것이 다 무시되고 했던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가난해서 10살 전후로 이제 일을 하고 그 산업 현장에서 너무 안 좋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본인은 아마 내가 좋은 배경이었다고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약간 이상적인 거에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제도들을 만들고 했지만 그게 사회주의 다 기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거기에 한계점을 보고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주면 다 잘 될 수 있어 라는 그 이상적인 한계가 가정적인 본인의 이제 성장 배경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 게 이론적인 한계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사장이 되면 이런 회사를 만들고 네.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상적인 회사를 만들었는데 잘 안 돼. 맞아요. 또는 뉴나나크에서 나름대로 좀 재미 봤어요. 나름대로 성과라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약간은 기고만장이 돼서 일을 좀 더 크게 벌렸다가 말아먹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지만 그런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좀 자괴감 이런 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특히 이제 경쟁을 지향했다. 우리 그렇죠. 요즘 이제 우리나라 교육만 해도 뭐 점수로 줄 세우는 이런 교육인데 이 로버트 오웬은 경쟁을 지향하는 교육이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상당히 창의적인 교육을 좀 주창을 했고 그런 관점에서 교육 자체도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을 아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걸 펼치기에는 이 사람의 사상적인 기반이 좀 너무 부족했죠. 좀 네. 지식과 지혜가 좀 따라주지 않았다. 그런 거죠. 굉장히 아이디어는 좀 선했고, 선한 의도로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그걸 실행하기에는 개인적인 역량이 좀 떨어졌다. 이런 점에서 주변에 좀 그런 좀 후원하는 사람들이나 네. 멘토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좀 도와줬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외롭지 않았을까. 굉장히 주변에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 외롭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생애에서 보면 1858년도에 이제 죽었는데 1857년도에 자서전을 썼잖아요. 죽기 전에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불현듯이 깨닫고 그 자서전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많은 내용들을 자서전에 담지 않았을까 이런 뭐 추측을 해봅니다. 투자자와도 뭐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내용도 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기와 함께 이런 이상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좀 규합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도 더 많이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이상과 현실의 그 괴리를 좁혀나가는 그런 활동들 또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많이 됐다면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로버트 오원의 이야기였습니다. 현대 우리 경영자들을 위한 시사점 좀 참고할 만한 거 어떻게 있는지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건에서 이 비판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기여를 한 거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래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많은 걸 느끼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본인이 실현도 해보면서 그거에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윤 추구의 그 급에서 근로자나 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이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앞선 시대에 많은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경영인들이 좀 많이 본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 쪽에서 본받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해명 박사님 말씀이셨고요. 로버트 오원이 살았던 시대에 그렇게 노동 환경이 열악했던 게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졌다는 어떤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계약 관계에 기초되어서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노동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과연 경영인들은 근로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 결국은 여러 사람의 동업자를 지분을 통해서 근로자의 복지를 하면서 투자 대비해가 이윤을 5배나 끌어올리는 이런 획기적인 결과를 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윤도 추구하면서 근로자들을 같이 하는 부분을 보였던 게 로버트 오웬의 어떤 큰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로버트 오웬이 노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이다, 뭐 뉴하모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가치가 반감된 아쉬움이 있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성과를 올리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 동기부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시킨 부분들을 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뭐니 해도 뭐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 운동이 이제 거의 선구조역인 뭐 그전에도 물론 노동조합들이 많이 있었는데 세기 초반 1800년대는 노동조합이 이제 특히 영국에서는 좀 불법 운동으로 대접을 받아서 노동조합에서 만약 뭐 노동조합 운동을 하면 경영자들은 민사적인 처벌을 받고 이 노동자들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어요. 형사적인 굉장히 불평등한 처벌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게 근대법으로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좀 불평등한 제도를 보면서 로버트 오원이 노동조합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좀 펴나갈 개인적인 좀 그 동기를
찾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들고 선어이도 착한 사람이었다. 이거는 노동조합이 이제 비록 여러 가지 뭐 실패했지만 로버트 원이 여러 가지 실패를 함으로써 결국 1800년대 말에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 이런 노동 운동이 합법화가 됐거든요. 합법화가 돼서 노동조합이 제대로 이제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네. 지금도 이제 이 노동조합 운동이 그러한 맥락을 쭉 이어가면서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동조합을 시작한 게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로버트 오원이 현대 경영자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든지를 살펴봤고요. 요즘 이제 ESG 경영이 굉장히 화두인데 어떻게 보면 ESG 경영도 이 로버트 오원의 이런 철학이라든지 시도들이 또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예고입니다. 제3화는 코넬리어스 밴더빌트, 철도와 해운 산업의 발전을 주도한 기업가로 기억되고 있는 밴더빌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최강 경영 고수열전 다음 시간에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